어느 시대든 요 세 개를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 그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때는 감히 그 성공이 계속 간다고 보장을 못한다. 왜? 게임 룰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안 타잖아요. 한순간에 이 시장에서 꼴찌로 밀려내요. 네, 뭐 오늘은 더 플로 책을 또 저술하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서 재무론, 투자론, 중국 자본시장 이론에서 주로 투자 쪽을 강의를 해서 약 7년간 하다가 지금은 미국 대학 유니버시티 얼바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공대 대학원인데 거기서 저는 자산관리 MBA 교수 겸 또 이사장 맡고 지금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안유아입니다. 너무 또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교수님 하면 네. 많은 분들께서도 중국 경제를 쉽게 또 알려주시는 그렇죠. 분으로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해 네. 주시는데 네. 가뜩이나 네. 최근에 또 기사를 보면 네. 미중 간의 분쟁이 심상치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어서 예. 일단은 네. 보니까 미국이 막 화웨이 제재하면서도 예. 중국이 또 오히려 애플 예. 사용 금지한다고 하고 예. 이게 미중 간의 분쟁이 가뜩이나 내년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점점 심해지면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나라는 게 좀 맞아요. 걱정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2018년에 트럼프가 올라왔잖아요. 당시 대통령 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 펼쳤죠. 뭐 말이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거죠. 24% 엄청 높은 관세를 따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중국 상품이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엄청 큰 이슈였고요. 근데 2018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올해 2023년이니까 5년 세월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2021년 2월부터 대통령이 됐고 그 후부터 양상이 조금 어디로 갔냐면 무역 전쟁을 계속해요. 관세를 안 취소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올라면서 동맹국을 앞세워서 기술 포위 전략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앞세워서 중국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첨단 제품을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기술 전쟁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트럼프 때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든이 와서 기술 전쟁.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관심은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 요즘에 대만 이슈가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 대만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전쟁까지 가지 않을까. 보통은 한 패권 국가가 힘이 약해질 때 다른 도전 국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애와 올라가는 애들이 부닥치면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다 전쟁 배경이 된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관심사가 해외에서는 뭐 중국 시진핑이 지금 뭐 대만 수복에 나설 거다. 그래서 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3기 연임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쩌면 대만을 수복하자 큰 꿈이 있어 중국 통일이 큰 꿈이 있어서 하는 이런 오히려 중국이 전쟁을 하는 양상으로 해외에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지금 대만 정책법이라 해서 옛날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미국은 이제 대만 정책법 막 제정하면서 대만 문제 깊이 감속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또 양국이 이런 전쟁이 발발한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양상이 굉장히 열전으로 가고 있어. 열전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둘이 안 노는 건 냉전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은 각자의 진영을 해가지고 냉전. 근데 지금은 냉전 그다음에 원래는 되게 친했다가 지금 다시 냉전도 아니고 열정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 5년 동안 해온 게 있어요. 그 안유아 독서 모임이라고 지금 12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지금 제가 추천한 책이 있어요. 매번마다 추천해요. 거기에 미국의 이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쓴 책인데 뭐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나 이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이번
12기 독서모임의 제 첫 번째 추천책으로 했어요. 이 책은 오히려 제 책은 제가 참고서적으로 했어요. 좀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책이 미국 국방부 이 자문 출신들이 쓴 책인데 전쟁하는 걸로 미국과 미중 간의 양상이 이제 전쟁으로 가고 오히려 중국이 전쟁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미국이 이걸 맞닥뜨려서 전쟁의 시나리오를 주로 그 책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갈등이 보여주는 양상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이 책에다 썼습니다만 제가 더 플로어 책에다가 미중의 갈등의 양상을 저는 양전이라고 썼어요. 양전이란 게 영어로 cool war. 그러니까 냉전은 cold war. cold 춥다 cold war. 근데 cool war는 사이다를 마셨을 때 야 시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열전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양전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되게 차갑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는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양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6월 달에 미국의 고위 장관이 3명이 갔잖아요. 블링컨도 갔고 옐런도 갔고 케리 기후변화 특사도 갔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키신저 백세 전통 외교관이죠. 키신저도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상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러먼드 장관가. 그래서 가서 뭐 잘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잘해볼까 하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양전이라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막 많은 기업들을 지금 블랙리스트 올려서 기술 제재하지만 또 자기네는 막 고위장관, 백세 기신자까지 파견할 정도로 가서 잘해보겠다고 뭔가 야 국채도 사달라 뭐 서로 뭐 이런 거 야 협력할 건 하자 이번에 러먼드 장관도 가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양전이라는 거예요.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절대 줄 수 없다. 특히 첨단 산업에서는 절대 수출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변해요. 이거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미중 갈등인데 또 중국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또 내년 대선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선이란 게 뭐냐면 민주당 계속 이기려면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핵심이 경제거든요. 근데 경제가 계속 나쁘면 바이든이 재선에 한 트럼프가 또 온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쪽에서 1위입니다. 후보 중에 1위예요. 그러면 만약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는 건데 그럼 또 미국이 또 한 번 다른 세상으로 가고 동맹국가의 관계가 또 요동치고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침체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중국 경제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막 은행이 지금 올해 들어와 파산 몇 개 했잖아요. 은행들이 엄청 파산, 미국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고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이 엄청 망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말하는 벤처기업. 스타트 기업들 다 지금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옛날에 세계 창업 허브였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거기 스타트업이 다 거기 있는데 지금 가보면 썰렁해. 거기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되게 좀 그렇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지금 거의 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바이든이 재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 이제는 재선을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근데 중국을 떠나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막 보내고 미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갔잖아요. 만약 중국이 필요하면 중국이 갔겠죠. 이런 데서 아시다시피 지금 또 이런 협상의 또 이런 양상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미중의 지금 양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는 안 없앴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내 기술을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자, 그럼 우리도 대응할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핵포탄이 나온 게 뭐냐면 화웨이가 그 메이트 60이라는 프로 스마트폰 5G 최신형 스마트 내놨는데 지금 그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 제재하면서 TSMC 대만의 TSMC 보고 야 화웨이 파운드리 해주지 마 만들어주지 마 이렇게 하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다 밀려났거든요. 원래 세계 삼성전자를 초월할 정도로 화웨이가 세계에서 2번째였어요. 근데 2020년 정확하게 2분기 때 화웨이가 1등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2번째였어요. 딱 한 번 그런. 그다음에 미국이 딱 제재를 내리니까 바로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유럽에서 화웨이가 1등이었거든요. 그 시장을 저가 폰은 삼성이 가져가고 고가 폰은 애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 밀려나 버렸거든요. 순위에서. 근데 이번에 5G 최신의 핸드폰을 딱 내놨는데 TSMC가 파운드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나온 거예요. 최고사양에 뜯어봤더니 7나노미가 있는 거야, 칩이.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서 못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SMIC가 중국에서 해준 건데, 파운드를 해준 건데,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실패한 거 아니냐. 첫째, 이런 세계에 굉장한
놀라움을 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중국의 정부에서 국유기업하고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국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애플 쓰지 마. 원래는 이런 고부가가치의 첨단 스마트폰은 다 애플 썼어요. 중국은 무조건 애플이에요. 애플이 중국에 시장 점유율이 24%거든요. 근데 앞으로 국유기업 공무원은 자국산 써. 그러니까 화웨이 써.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시가총액이 거의 1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253조 정도 하루아침에 날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근데 이번에 애플 15 최신형 내놨어요. 근데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과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3조 달러까지 시총액이 넘어가다가 지금 완전 2조 5천억 달러 때려왔어요. 근데 저 보기에는 앞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미중 갈등이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이 책에서 여기에 제가 일단 어느 이제 엄해 보니까 이게 부자 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잘 썼다 이 생각했어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이 부제목이 더 플로우인데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불을 거머쥔다잖아요. 부자 TV는 불을 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책이 좀 꽤 두껍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독자들한테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그게 있어요. 앞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우리가 저는 재무론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재무에서 이 주가가 합리적인 주가인지 이런 걸 우리가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가격 결정을 해서 그걸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다 미국에서 와서 이론들이 다 이게 금융은 다 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 시대에 이제 기업 가치 평가가 방법론 모델이 변해야 된다. 이제 우리처럼 재무론 박사들이 이제는 이게 기업 에셋 프라이싱, 기업 자산 가치 평가할 때 옛날 미국에서 온 그 모델로 하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쓴 게 시대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분석 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TSMC나 보면은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한국 딱 TSMC, 대만전자 세계 최고 파운드리예요. 삼성보다도 훨씬 잘해요. 전체 파운드리 7, 80을 TSMC예요. 한국 삼성전자는 20, 30%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독점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누구도 못 이기는 기업. 우리 보기에는 이런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책에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제는 미중 갈등 시대 양전의 세계에서 이게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 책에 제가 썼지만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P라는 게 프라이스, 기업 주가를 말해요. P는 이퀄 이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는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년도수가 있거든요. 1 플러스 R. 이게 금리하고 기업 주가는 반대로 가요. 미국에서 금리 오르면 기업 주가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 주식을 사면서 벌 수 있는 캐시플로우, 주식은 배당입니다. 이게 위에는 분자에는 캐시플로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전통 재무론 기업 가치 분석 방법인데 앞으로 미중 갈등 시대에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틀 가지고 내가 다 분석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런 주가를 계산했더니 이 P가 10,000원이야. 근데 실제 시장 가봤더니 5,000원이야. 싸네. 이걸 사야 되겠네. 이걸로 가지고는 앞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시대적 관점에서 본 기업 가치 분석 틀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그것도 하나 보지만 플러스 외부성이라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성. 이 외부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옛날에 외부성을 안 봤어도 돼요. 이게 외부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거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의 강자예요. 얘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반도체 업체는. 얘네는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럼 옛날에는 기업 가치 전통 분석 툴로 보면 얘네한테는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높게 줘야 돼요. 자꾸 주가가 엄청 비쌀 수밖에 없어. 실제로 TSMC가 엄청 주가가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TSMC는 이제는 경제학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TSMC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TSMC하고 야 화웨이를 해주지 마 이러면 얘네는 지금 물건을 얼마 팔고 얼마 이익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미중 갈등 때문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웨이가 그렇잖아요.
세계 스마트폰 2위에서 지금 10위 밖으로 밀어냈어요. 근데 이 기업 가치로 보면 얘네는 돈을 엄청 잘 버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한마디 정책에 세계에서 2위 하던 기업이 완전 순위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생존이 바로 하루아침 위협이 생긴 거예요. 이런 기업을 외부성이 강한 기업이라고 해요. 내가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미중 갈등에 노출된 기업들을 말해요. 그러면 미중 갈등에 어떤 기업들이 노출됐냐? 어떤 기업이겠어요? 오히려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미중 갈등에 노출이 된 거죠. 대만은 TSMC, 한국은 삼성전자, 중국은 화웨이. 화웨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밀려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통 재물원 평가, 기업가치 평가로 P는 이코어, 밑에는 시그마, 그 우리가 1 플러스 R, T 펀즈, 그 다음 위에는 캐스플로 이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노출되냐. 그걸 가지고 기업가치 분석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서 제가 이 책에 한 장절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중 갈등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삼성전자로 돈 벌었어요. 자,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운명, 제가 이름을 더 플로를 단 게 시대적 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운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여러분을 돈을 벌게 했던 그 분석 방법이 앞으로 똑같이 먹힌다라는 게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습관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 방법으로 돈 벌잖아요. 그럼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 미래에도 그걸로 돈 번다고 확신해. 사람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미중 갈등 시대에 과거에 내 그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때는 감히 그 성공이 계속 간다고 보장을 못한다. 왜? 게임 룰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처한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시대적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 말이 있는데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기업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국가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이 말을 제가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든 모르든 여러분 인생의 성공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꼭 당신만의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시대의 운명이 더 컸는지를.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성공들이 본질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과 그게 있었지만 오히려 시대적 운명이 더 컸다라는 걸. 그걸 모르고 앞으로 내가 계속 투자 활동하고 어떤 의사결정 내리면 엄청나게 실패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중국의 그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잖아요. 헝다 들어보셨죠? 네. 빅웨웬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아시아 부자 1위, 세계 부자 뭐 10위 이랬어요. 근데 얘네들 과거 40년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파산한데 그럼 이 사람들 옛날보다 머리 둔해졌을까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스마트한 경영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했으니까. 근데 왜 오늘 아침 하루아침에 실패할까요? 이 사람들 능력이 더 분명히 40년 전보다 더 늘어났는데 왜 지금 실패할까? 시대적 운명이 변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개인의 운명이 지금 시대 운명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투자 활동하는 분이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저자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책을 쓴 건데 그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국가든 기업든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헝다라든가 삐거웨 이런 기업들이 왜 지금에 와서 세계적인 1위, 2위 부자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루아침 망할까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 기업들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그대로 왔다라는 시대는 변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특히 미중 갈등 시대에 그게 더 빨리 더 급속하게 더 충격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수님 영상도 많이 봤고 책도 이제 감사하게 다 끝까지 봤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책 그 표지 보자마자 아 역시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 영상들을 막 찾아봤을 때도 저의 투자 철학과 되게 비슷한 방향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돈의 흐름을 보는 걸 좋아하고 아. 시대적인 변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다행히 올해 그래도 예. 나쁘지 않은 오케이.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좋네요. 예. 이게 저도 작년에 예. 한 번 맞았거든요. 아. 작년 너무 안 좋았는데 예. 왜 안 좋지? 예. 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렇지.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맞아요. 왜 그러나 봤더니 맞아요. 탈세계화가 너무 맞아요. 가속화됐더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저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거를 너무 깨닫으니까 예. 주변 사람들한테도 네.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투자 철학대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생각과 맞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또 이 책으로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네. 해주셔서 제가 느낀 거. 예,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저도 되게 깊은 공감을 하면서 또 다행이다. 많이 예, 배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근데 네. 책에서는 예, ROE에 대한 맞아요. 또 지표도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아서 맞아요. 다 막 PER, PBR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시는데 맞아요. 특히나 또 ROE를 강조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ROE라는 게 뭐냐 이러면 자기자본수익률인데 여기서 자기자본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어떤 사업 김밥집을 해도 내가 1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가게를 사야지, 거기 뭐 직원을 고용해야지, 설비를 사야지,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책상, 밥 먹는 책상도 사야지, 의자 이런 게 다 고정 비용이니까 이게 투자잖아요. 그걸 에퀴티, 그러니까 우리 ROE라는 그 E가 에퀴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가 투자한 돈을 번전을 말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친구 보고 야 우리 둘이 김밥집 안 할래? 그럼 친구가 얼마 투자하면 돼? 야, 우리들이 50대 50을 하니 5천만 해. 내 5천만 해. 우리도 1억 투자하면 돼. 걔 1억 투자하게 하면 친구가 이래. 야, 1억 투자하면 돈 얼마 벌 수 있어? 그러면 한 1년에 한 2천만 벌어. 그러면 내 1억 투자하면 1년 후면 한 1억 2천 번다는 얘기네. 그래. 그럼 내 수익률 오면서 20%거든요.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까 말까 할 때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내 1억 투자했을 때 얼마 벌 수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ROE 딱 해버리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처럼 야 1억 투자에 얼마 벌어 이러면 너무나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 교수로 있지만 저는 사실 전공이 투자론 쪽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게 지금 보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 거의 23년의 투자 역사인데 여기서 실패를 많이 겪었고 저도 막 상장 폐지 당한 적도 있고 또 돈 번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투자 역사가 복잡해요. 근데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내가 어떤 투자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작도 ROE에 되고 끝날 때도 ROE에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의 핵심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ROE가 핵심 중에 핵심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중국의 상장 기업이 이러면 4,000개 있어요. 한국도 몇천 개 기업이 상장했잖아요. 어느 주식을 사야죠? 일단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수천 개 상장 주식 중에서 저 어느 주식을 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지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ROE가 높은 주식을 사라. 자, 그러면 ROE가 얼마 높은 주식, 그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OE가 얼마 높은 걸 사야 되죠? 이러면 이 말도 제가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1억이 있어요. 자, 이제 1억을 투자한다 했어요.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지금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율을 5% 준대요. 1억을 하면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나와요. 자, 내가 아무 리스크 없어. 1억을 은행에 그때 넣으면 아무 리스크 없이 연말이 되면 500만 이자가 빵 생겨버려. 그러니까 5%가 생기죠, 이자가. 1억 600이겠네, 정확한 말이. 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김밥집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났어요. 운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포스트 제할 거 제했더니 1억을 투자했는데 손에 쥔 돈이 400만 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 이 김밥 투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수익률은 4%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힘든 24시간 김밥집 운영하지 말고 그냥 은행 가다가 1억 놓으면은 끝날 때 600만 원 받는 게 낫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ROE 얼마짜리를 골라야 돼요? 미니멈 예금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미니멈 6%는 돼야 되겠죠. 뭐 5% 시작이니까 그럼 6%는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비용 생각. 그러면 6%를 할 것인가? 그건 당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ROE가
적어도 10% 이상은 엑셀을 딱 모든 기업을 딱 불러다가 ROE 기본으로 해서 쫙 자르는 거죠. 자, 10% 이상,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그럼 그 2,000개가 나왔어요. 그럼 2,000개 중에 어느 걸 또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쓴 게 PBR, PR 이런 개념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엄청 쉽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 표 하나 그림 이사가 있는데 읽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데 여기서 그 ROE를 15%라고 했을 때 15%는 무슨 개념이냐면 저는 ROE 15% 이상만 해요. 그럼 15% 무슨 4년이면 내 본전을 다 찾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4년이면. 그러면 내가 딱 15% 이상 주가를 딱 주식만 보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이 주식을 해서 4년 후에 내 투자보험금 찾는다는 개념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를 딱쫙 엑셀을 불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 어느 기업을 고르는 문제는 있냐. 그럼 내가 기준을 여기다 준 거거든요. 그럼 가서 PBR하고 PR이라는 거 봐야 돼요. 우리가 PR은 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라는 건 기업의 주가를 말하고 E는 주당 earning, 주당 순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주가와 그 다음에 주당, 한 주당 그 기업의 이익을 나눈 값이거든요. 그걸 해서 그 퍼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PBR을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P는 주가고 B는 북비율을 해서 나의 주당 자기 자본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PBR인데 혹시 이 방송 듣다 뭐 하나 들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싼지. 예, 그냥 PBR 있구나, PR 있구나, 그것만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림 이사에다가 투자를 가이드 해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게 15%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 딱 봤는데 ROE 15%에 이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하면 여기와 보면 돼. 예를 들면 그 기업의 퍼를 봤다. 찾아봤더니 제가 목표 퍼라고 썼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ROE가 15%인데 퍼가 예를 들면 14.16이면 이게 수익성이 산의 원가를 돌리는 인데 그 기업의 퍼를 봤더니 예를 들면 8이에요. 여기 보니까 14.16이면 되는데 그게 저평가된 거죠. 그럼 그 주식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PBR까지 봤더니 지금 PBR이 2.12인데 거기 PBR 봤더니 예를 들면 1.8이야. 그러면 이 주식은 100% 사도 되는 거예요. 왜? 저평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쉽게 하나 계산 다 해서 여기다 지금 올려였어요. 그래서 요거 보려면 여러분 기본 그거만 공부하면 돼요. ROE, PBR, PR.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네이버에서 PBR 딱 치고 PR 딱 치면서 상세한 설명이니까 그거만 딱 이해하고 와서 요 책 보면 적어도 이런 목표 초보자들이 목표 기업을 성장할 때 엑셀로 모든 주식 딱 보라고 ROE 15%에 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PBR 여기 맞춰서 딱 하면 주식이 몇 개 안 나와요. 거의 목표 주식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하나 걸렸어. 이건 투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나의 투잡으로 한다. 내 월급 받으면서 이러면 요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요 책에서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많은 거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까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챕터 2로 점은 초보 투자자라서 투자할 때 기본으로 체크해야 되는 재무 지표. 그게 ROE, PBR, PER. 그리고 요 표만 보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비싸게는 안 산다. 비싸게는 안 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 보시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이제 외부성 요인만 맞아요. 같이 더해서 그렇죠. 보면은 예, 그게 만약 기술이 독점력이 세계 권위적인 거다. 미중 갈등이 노출된 산업이라면 그거 플러스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런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최첨단 기술의 해자가 있는 네, 이런 기업이 맞습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기술적인 독점력이 있는 그걸 우리가 해자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을 고르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해요. 왜냐면 누구도 이 기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전 세계 시장 다 이 기업 거잖아요. 그게 원래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나하고 비슷할 때 별로 질투 안 하는데 절대적으로 성공하면 사람이 항상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을 좀 깎아내리자,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장애물이 생겨버려요. 너무 이렇게 커져버리면.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이게 TSMC 정도 되면 벌써 세계적으로 이게 그 국가에서도 그 기업이 엄청 민감한 기업이 되지만 세계적으로도
그 기업이 항상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게 꼭 재무제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게 이런 정치적 외부적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개인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스하게 내가 기술 독점료만 좋다 해서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노출된 기술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노출이 안 되면서 좋은 산업이 많아요. 미중 갈등에 노출이 안 된 섹터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이 표현을 따젠캉이라는 표현 써요. 대건강. 한국에서는 저는 어떻게 표현을 안 요하는 웰리스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 용어를 다 안 좋아해요. 저는 웰리스라는 용어가 되게 좋아요. where 아주 좋다라는 거잖아요. 니스. 우리 삶이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 고령화예요. 고도 초고령화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6억 명이 됩니다. 6억 명이. 근데 이 고령화 6억 명 인구를 서비스하는 산업들이 이 세 나라가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만 집중해 왔지 이 노인들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는 어느 나라도 준비를 안 했어요. 산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늙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쓴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돈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그게 웰리스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따젠캉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보기에는 건강 산업 혹은 헬스케어 산업이라 하는데 헬스케어라면 한국에서는 막 가서 피트니스하고 뭐 요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 제가 그 용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게 과학적인 스마트한 건강관리 산업을 말해요. 이거는 데이터 산업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제가 한 게 이게 오늘도 제가 일본에서 온 그 웰리스 제일 최고 전문가 교수 저희 연구실에 찾아왔거든요. 저하고 같이 웰리스 사업을 하자고. 왜냐면 제가 제가 아는 어바인 대학교가 하나의 과정이 웰리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라인에서 보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자기 하는 거하고 같이 하자.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 완전 핵심 산업이래. 일본은 웰리스 그게 보험까지 보험 적용까지 다 받고 독일도 이게 건강 산업이 다 보험 적용 받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미중 갈등이 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처럼 해자 기업이 없어요. 왜? 다른 것만 다 해왔지 이 웰리스 산업에 해자 기업이 없는 이유는 대기업이 완전 이쪽에 진출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네슬레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막 이제 여기에 모든 걸 이제 쏟는 거예요. 건강산업에. 이제는 대기업들이 이제 막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게 웰리스, 대건강, 바이오 이게 다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세계 최고 고령화 지역이 한중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에요. 성장률이 20-30%예요. 근데 이런 건 또 미중 갈등이 노출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전략만 잘 짜면 지금 성장률이 20-30%고 해자 기업이 나올 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있잖아요. 마윈이 무슨 말 했냐면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두 번째 마윈은 어디서 나오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 명이거든요.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누가 이 6억 7천만 명을 재밌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하냐가 두 번째 두 번째 마윈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완전히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얼바인 대학에서 웰리스 코칭 전문가 과정이라고 수료 과정, 좀 이따가 MBA 과정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료 과정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MBA.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제가 있잖아요.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문다.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액션을 해요. 실제 제 돈을 다 투자를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건강 산업인데 전문가가 일단 공백이에요. 웰리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저도 하거든요. 안유아 경제투자론에 제가 전문 찍었어요. 3개를.
웰니스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헬스케어 이름 아는데 헬스케어는 개념이 너무 좁다. 이게 시스템 과학이거든요. 시스템 과학에서 웰니스라는 코칭 전문가 수료 과정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마어마 6억 명이 시장에 오는데 전문가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웰니스의 의사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웰니스의 의사. 그래서 웰니스 코칭 프로그램. 저는 여기 쓴 모든 말들이 저는 그냥 앉아서 뭐 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다 제가 실패 혹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웰니스라는 산업이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저출산이랑 고령화라는 네.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각 국가들이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 로봇과 AI에 대한 산업은 되게 유망하게 봤는데 반대로 예. 이 산업에 있어서 예. 나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 고령화 시대를 살아갈 그렇죠. 때 있어서 보다 즐겁게 그렇죠. 행복하게 예. 이렇게 살 때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네. 살 수 있냐가 앞으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 60세 이상 분들이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100살 넘으면 이제 절반 살았잖아요. 나머지 아직도 50년 남아있다는 거는 두 번째 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옛날에 60세 은퇴하면 룰루랄라 뭐 골프나 치면 놀았잖아. 아니에요. 이제는 두 번째 잡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무슨 잡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이 웰니스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엄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거 아까도 오전에 일본에서 제일 크게 하거든요, 웰니스를 그분은. 근데 나하고 다르게 거기는 그분이 하는 사업이 헬스 투어예요. 헬스 투어. 투어가 그냥 여행 산업인데 그다음 헬스를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재밌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할 게 너무 많고 여기는 회사 기업이 이제 나올 때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네. 산업 섹터군은 확실하게 예. 뭔가 어렴풋이 맞아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진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렇지. 기업을 찾아야 될지가 그렇죠. 그게 이제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최근에도 네. 그 의료인데 네. 또 AI 의료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부각받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얘기 꺼냈었으니 말이지. 제가 이거 사실 전후에 방송할 때 같은 말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거 클릭하는 사람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말하는 이게 옛날에는 이 패션이 그냥 패션인데 이제는 AI화가 들어간 거예요. 교육 옛날 그냥 교육인데 AI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AI 플러스화가 된 거죠. 맞춤형으로. 예, 맞아요. 데이터 플러스화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옛날 산업에서 잘하던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이 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은 프리미엄을 서비스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벌어서 살았고 그다음에 잘 못하는 애들은 또 싼 맛에 또 저런 애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너 좋고 나 좋고 각자 알아 시장에서 자기 버젓 조금씩 다 먹고 다 좋게 살았는데 이게 앞으로 AI화 가잖아요. AI화 간다는 건 다 데이터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다 됐다라는 거는 스마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화의 본질은 뭐냐면 고객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이게 시대의 운명을 읽는다는데 미래 운명을 해서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듣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도 앞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업에서 지금 내 하는 산업에서 1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방송 듣는 어떤 분이.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안 타잖아요. 한순간에 이 시장에서 꼴찌로 밀려내요. 뭘 안 하면 우리가 말하는 AI와 데이터와 스마트화, 자동화, 모바일화를 안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1등인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꼴찌로 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공허하게 하는 거 싫어해요.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아까 AI 플러스 패션이라고 한 것처럼 제가 축산업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며칠 전에도 저 한국 농촌 갔었는데 예를 축산업 하면 농촌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죠. 돼지를 키우든지 소를 키우든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 놓고 뭐 거기다 앞에다 먹이를 갖다 딱 쏟아 놓고 뭐 가끔 영양제를 갖다 팍 이래서 먹이고 그다음 막 크게 키워서
다 시장에 내놔서 뭐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돈 벌잖아요. 이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팜이라 해서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이게 5층 빌딩이다 이러면 예를 들면 새끼를 낳는 거는 5층에서 하고 한 살이 되면 1층 내려오고 한 살 더 되면 2층 내려오고 이렇게 층별로 나이가 다 따라 마지막에 도사장까지 가게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이 스마트로 가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냥 그렇게 이러지. 그다음에 뭐가 변하냐면 이제는 축산은 모든 밸류 체인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망 산업이 여기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축산업에 공급하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는 먹는 문제가 변하게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드가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축산업에 공급하던 애들이.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돼지도 영양제를 먹어요. 아미노산이나 영양제를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사료에다가 뭐 어떤 기업의 아미노산 갖다가 사료를 쑥 섞어서 돼지를 주고 그러면 건강하겠지 하고 비등비등 키워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화가 되면 게임 룰이 변해요. 이게 돼지한테 아미노산을 A 제품을 먹였을 때와 저 B 제품을 먹였을 때 이제는 이게 돼지의 모든 사육 과정이 데이터로 다 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A 제품을 먹였을 때 돼지의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A 제품을 쓸 때 얘가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올라가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B 제품 보실 때는 지방만 올라가고 다른 영양 요소들은 안 좋아졌네 이러면 내가 축산업 대표면 어떻게 돼요? B 제품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옛날에 이게 모니터링 안 되니까 계량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주로 싼 거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계량이 안 돼. 근데 이제는 딱딱 계량이 되니까 가격차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얘기는 확실하게 좋게 나오면 B는 안 쓰고 A만 쓰게 돼요. 그러면 이 공급군 기업들이 경쟁력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 A를 쓰고 B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얘는 A도 먹고 살고 B도 먹고 살고 이랬지. 왜? 얘네들이 제품군이 차별이 구체적으로 결과물에서 잘 안 보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보이면서 이제는 진짜 좋은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영양제 드세요. 젊어서 안 드실 것 같은데. 저 하루에 5개 이상 먹습니다. 먹죠. 근데 그거 먹고 내 신체 변화 어디에 좋은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누구 좋다 뭐 나도 먹어야 되니 이러잖아. 근데 만약에 생각해요. 그거 먹었을 때 데이터로 스마트폰으로 내 요 영양제를 먹었을 때 딱딱 내 지방, 근육 뭐 이런 게 다 보이면 저 제품 먹을 때 별로 변함이 없는데 요 제품 때 확실히 변하면 어느 영양제를 먹을 거예요. 변하는 거 먹어야죠. 그렇지. 그러면 옛날에 얘도 살고 자기도 살았는데 이게 모니터인다 생각하면 요새는 진짜 아닌 애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새는 공급 기업들이 이게 역량이 변하면서 이제는 정말 잘하는 1등 기업만 살아남고 못하는 애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AI화, 데이터화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을 어떻게 스마트 데이터화가 어디 AI화 요것만 생각하는데 뭘 생각 못하냐면 만약에 산업이 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 아직도 생존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한 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게 모니터링이 가능했을 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그럼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주식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왔을 때도 이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투자할 때 하나의 팩터 체크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책에서 엄청 쉽게 쓴다고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가슴에 닿아야 되는데. 저는 네. 진짜 가슴 깊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그 투자는 시대의 흐름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내가 또 그 새로운 시대에서의 예를 들어 뭐 제2의 애플, 그렇죠. 뭐 제2의 구글 이런 그렇죠. 기업들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써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예.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던 게 그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봐야 그렇지. 되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평생 교수만 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든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게 너무 어릴 때부터 강해서 대충 아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화학 공정 출신이 학부가 화학 공정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 출신인데 후에 석사부터 경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공 계열하고 이 문과 계열 달라요. 이공 계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물리, 화학 다 실험실에 가서 실험해서 실제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지가 않아. 모든 게 명확해. 그렇죠. 근데 문과를 하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옛날 이론가들이 이렇게 재무론 책 뭐 이렇게 경제론 쓰는데 이게 실무를 안 해보면 뭐 이런 수학적 계량화되고 통계학적으로 뭐 검증하고 이런 건 다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실제 해라고 하면 못해. 이게 실무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경영학에 넘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수만 하다 보니까 논문은 써요. 뭐 데이터를 쫙 긁어와가지고 세스에 딱 놀래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건 하는데 자 논문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현실에서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먹히는 건지 아무리 SSC에 좋은 학회에 발표해봤다 도대체 이게 헛소리인지 진짜 소리인지 이게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한계를 느꼈어요. 야 내가 이런 연구를 계속 해야 되나? 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무를 안 해본 상황에서 어디 앉아서 데이터를 만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만 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그거 나중에 AI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그래서 내가 이런 바보 짓을 평생 하면 먹고 사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러니까 다른 교사 좀 달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실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돈을 넣고 투자도 하고 기업 투자도 하고 또 실제 뭐 파생산부도 투자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책에서 배울 수 없구나. 많은 것들이 내가 정말 실패를 이 세상 공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얘가 안 해보고 아무리 제가 이런 책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뭐 날 좋아해서 이 책 읽었다 칩시다.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아마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일단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 한 번에도 실패를 경험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질문 했잖아요. 그럼 시대적 흐름을 체크해봐서 어떤 거 알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여기 제 6장에 전문 그거 썼어요. 적어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제 6장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니멈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미래 흐름을 그래도 언론 뉴스를 보거나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내가 투자할 때 그래도 어떤 거 보면서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걸 나름대로 적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요 6장의 내용을 다 말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키워드를 말하면 이것 또한 제가 온몸으로 느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 탐방을 많이 합니다. 실제 가보고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또 저도 컨설팅 많이 하거든요. 기업 컨설팅 많이 해줘요. 컨설팅을 알고 해줘야 되니까 그 기업을 확실히 그 산업을 알아야 되니까 그 자체가 또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래서 근데 키워드 몇 개는 있어요. 앞으로는 첫째는 고객 맞춤형으로 가요. 고객 맞춤형으로 간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우리 이 대표님 고객 맞춤으로 이 티셔츠를 제작해 주려면 이 대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표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돼요.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나의 고객이든 나의 기업이 B2B, B2C가 되는데 C는 개인을 말하고 B는 나의 고객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 있는데 개인은 B2C, B2B는 기업인데 어쨌든 내가 서비스하는 상대를 고객에 맞추면 그 사람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기업이 데이터.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핵심 생산 요소가 돼요. 우리가 보통 또 생산 요소라는 단어 내게 나면 어려워해. 이게 경제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가 뭐야? 토지, 기술, 자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생산 요소를 이 대표는 잘 눈 감고 생각해봐요. 방송 듣는 분도 잘 눈 감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잖아요. 그 시대의 부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항상 그 시대의 부자는 이제 말하는 생산 요소를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토지, 기술, 자본이 생산 요소라면 어느 시대든 여러분 어느 시대든 요 세 개를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자, 토지를 가진 자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당연히 부자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부동산 부자가 부자예요. 다 부동산이 부자였잖아요. 자, 토지를 가진 자가 부자. 두 번째, 자본을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자지.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금이에요. 그럼 내가 금수저다 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자본을 남겨준 거죠. 그거는 은행에 그냥 예금해도 5% 이자가 나오잖아요. 항상 돈 있는 자가 돈을 버는 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자본을 가진 자는 기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까처럼 김밥 집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을 가진 자는 항상 돈 버는 거예요. 은행 다 자본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는 돈 번다. 자, 세 번째 생선 뭐 기술. 기술 가진 자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왜 애플이 세계적 3조 달러 한 국가의 부보다 더 많아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TSMC, 삼성 다 기술이에요. 기술을 가진 자가 부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생산효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노동력. 여러분, 노동력을 가진 게 생산해서 가진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노동력을 난 노동력이 있어. 노동력이 있어. 노동력을 가진 부자가 될까 아닐까요? 옛날엔 됐어요. 한국도 2008년 이전까지는 노동력을 가져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회사 취직가 월급 받았잖아요. 은행 가다 예금하면 8% 이자를 줬어요. 8%면 내가 몇 년이면 더블로 돈 벌어요. 8%면 내가 투자를 안 해도 돼. 그냥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은행만 놔도 내가 한 10년 집을 사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집 사면 또 이렇게 가면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 내 월급 받아서 은행만 예금하면 내가 한 50이 되면 뭐 걱정 없게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노동력 하나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느 봉건 시대든 노예 사회든 봉건 시대든 자본주의 뭐 이러든 항상 생산 요소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데이터. 이제 데이터가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앞단에 있는 노동력이 이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운명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서 노동력으로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기술로 돈 벌 수 있어. 아직도 기술로 부자가. 기술을 여러분의 기술을 장악하든지, 자, 기술 아니면 자본을 뭐 자본이니까 로또에 당첨됐을 수도 있고 뭐 아버지가 금수저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술 노동력 다 토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지금 많이 조금 죽었어요. 부동산 부자 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데이터. 근데 데이터는 아직 누가 독점적으로 이 상소를 장악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굳이 장악해서 돈 번 기업이 누구냐? 구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이 그 사람들 서비스한 상으로 돈 버는 것 같죠. 본질은 데이터로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돈 데이터로 벌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독점해버린 거예요. 구글이 독점해버렸잖아요. 애플, 우리 애플 쓰잖아요. 다 우리 데이터가 애플이 장악해버려요. 테슬라 정의자동차잖아요. 우리 데이터가 테슬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는 진짜 똑똑한 세계적 기업은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딱 이거 캐치하고 이제는 구글 보고 그 구글쉐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내내가 이거 독점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다 데이터화를 가요. 데이터화를 가게 되면 아까 내 앞에 축산업 예를 든 것처럼 고객 맞춤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런 티셔츠를 1억 장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돈 버던 모델이 이제는 안 먹히고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한 티셔츠를 만들어 이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상관없어. 난 똑같은 것만 팔겠어. 앞으로는 이런 기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고객 맞춤형으로 가고 두 번째, 이제는 모든 게 친환경으로 가요. 그냥 우리 산업은 친환경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업이 생존하냐 안 하냐는 친환경 하냐 안 하냐. 어느 산업이든 이제는 친환경 개념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가치 평가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재물은 평가하지만 아까 외부성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평가도 들어가줘야 돼요. 이 기업이 친환경 노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기업은 국가에서 문 닫아.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환경 컨셉이 들어가고 고객 맞추면 친환경 컨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왜? 사람 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비싸고 말을 잘 안 듣고 요즘 MZ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뭐 60년대, 70년대 출신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위에 사람 시키면 예 하고 아무 말 없이 야근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AI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AI화를 가버리는 건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 아까 계량화가 갖게 되면서 산업 간의 이 경쟁력이 판세가 변해버려요. 공급망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AI화로 가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또 차이가 된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이 핵심이 됐어요. 왜? 이제는 다 AI가 일을 하고 나는 점점 일을 안 해.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일을 하던 사람으로 불려놨잖아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하면 건강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 내가 커리어를 쌓겠다고 앉아서 건강을 던지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다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높은 가치가 나의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가 건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앞에서 한참 동안 웰니스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요. 앞으로 영양제도 우리가 아무 제품이나 사다가 5개, 10개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집에 정수기를 쓰잖아요. 딱 누르면 뜨거워 물이 나오고 딱 누르면 거기 얼음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집에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 거예요. 딱 누르면 단백질형 영양제가 딱 떨어지고 딱 누르면 뭐 있잖아요. 뭐 폐 깨끗해지는 영양제가 나오고 예를 들면 나한테 맞는 내 데이터를 딱 입력해버리면 나한테 맞는 영양제가 또 떨어지는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그러니까 누가 내 지금 말한 거 들으면 무슨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디바이스를 개발한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 볼 때 이런 걸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이제 노동에 쓰여지는 시간을 절약하는 만큼 제 건강을 지키는 데 시간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필라테스 끊고 맞죠? 헬스 끊고 사람의 기본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처럼 지금까지는 내 체력을 진짜 갈아 넣어서 그렇죠.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네,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자기 관리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필라테스나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걸 이해 못할 때 다시 한번 조금 전부 설명하면 필라테스도 있잖아요. 헬스도 있잖아요. 헬스가 PT를 받잖아요. 그냥 PT 선생님이 예를 10명을 지도한다 이러면 자, 앉았다, 스쿼트, 일어났다, 자, 누웠다, 일어났다 그냥 시키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도태가 됩니다. 앞으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PT 선생님 계시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PT가 고객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도태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웰니스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운동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운동했을 때 확실히 허리 좋아졌는지. 근데 이 운동했더니 여기 지금 제가 그걸 P차트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수료 과정에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P차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했더니 이 사람은 허리 개선이 안 됐구나는 게 그 데이터로 보여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맞춤형 동작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필라테스나 이런 헬스 가면 그냥 똑같이 동작 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안 시켜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운동도 거기에 맞춤형 운동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안 됐던 이유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동작했을 때 이 사람이 당뇨가 개선됐는지 이 사람이 간 기능이 이게 모니터링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모니터링 되면 각자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그 운동 좋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몸 상태가 이렇고 이러면 이 사람 이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에 온 일본 교수도 폐기능께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그분이 거기서 회의하면 제가 들은 건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일본에 이런 헬스 투어 많이 가는데 그 중에 과정 중에 하나가 폐 세척 투어라는 게 있대요. 폐 기능 있죠. 네. 폐 세척 투어. 말 들으면 되게 무섭죠. 네. 근데 그 투어를 가서 일본에 가서 그 환경에 노출되면 한 일주일은 폐가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살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왜 환경이 나쁜 데서 내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폐가 나빠지는데 그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제가 웰니스 하는 이유예요. 한 번 갔다 오면 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폐쇄적 투어라고 이름을 중국이 조금 무섭게 지었단 말이에요. 누가 알면 폐를 장기에서 꺼내서 막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헬시 투어 개념이에요. 이제 투어도 그냥 가가지고 뭐 자연림에 가 누워서 뭐 여가 음악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맞춤형 투어인 거예요. 나 이거 듣는 순간에 이게 내가 말한 웰니스가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게 결국 당뇨병 환자는 또 그 코스가 있어요. 그 투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건강 운동 이런 산업들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그게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웰니스 수료 과정 하는 게 거기 피차트라는 게 딱 떠요. 거기에 이 사람 모든 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건강 상태 거기에 맞추면 운동 딱 해주고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심리 관리. 근데 이런 게 옛날에 모니터링 안 되면 뭐 그냥 그러겠지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AI화가 되면서 전체 공무망이 변한다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예를 들면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많은 피트니스 선생님이라든가 헬스 해주는 선생님 안 듣잖아요. 이러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웰니스 코칭 전문가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다 맞춤형이에요. 예. 이런 걸 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 모르면 이게 이 시대는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해. 네가 서울대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지금 중학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이제는 어느 대학 나왔냐 하버드 나왔냐 안 중요해요. 이제는 세상이 인터넷 시대로 변했고 이제 특히 코로나가 그걸 앞당겨 버렸어요. 세상이 이제는 크게 말하면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이런 가상세계가 더 커지고 대부분 가상세계로 오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직접 아마 이러면서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뭘 할 수 있냐만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 당연히 시대의 운명 흐름에 따라 배워야 되겠지만 그걸 니만이 지금 딱 할 수 있어.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웰니스 코칭 전문가 왜 했냐면 없어 지금 사람이. 너만 배웠어. 이러면 당신은 그냥 이력서를 안 넣어도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거 하거든요. 우리 대학이 공대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면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면 빅데이터 처리하는 엔지니어는 많은데 배터리 빅데이터 처리하는 엔지니어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배터리 데이터 엔지니어가 예를 들면 어느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대 안 나와도 최고의 기업에 최고 연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다음에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옛날식으로 마인드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뭐 이런 거에 아직도 거기 매너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당신 자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이걸 못 하잖아요. 취직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은 앞으로는 교수든 박사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대학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공부를 안 하는 순간 어느 학이 나오든 무슨 학교든 그 순간 무식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너냐. 끊임없이 노력하는 특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위너고 그 속에서 하나라도 내 거를 만드는 사람. 근데 그 만든 거 세계에서 누구도 하는 사람 없어. 당신이 위너예요. 뒤에 모든 배경이 그 순간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저는 그걸 또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원래 예. 이 뇌과학적으로도 변화를 본질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해요. 계속 익숙함에 빠져 있고 제가 이 책에 썼잖아요. 이 책에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자기 익숙한 것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뇌의 본성이 그거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소수예요. 이제 말한 건 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 소수고 항상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하는데 네. 내가 안 변하면 네. 그 시대에 일단 뒤처질 수밖에 맞아요. 없고. 네. 근데 그래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 대부분 안 변해.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 사람 그래서 쓴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 스스로는 일단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예요. 네. 내가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이게 그러면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네. 이 누가 얼마나 고객 맞춤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네. 또 중요하고 맞아요. 뭐 친환경적인 모멘텀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작년부터 누가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인가 맞아요. 이걸 좀 많이 공부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결국 지금까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그렇죠. 가지고 갔는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도태되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맞아요.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그렇죠. 제2의 애플과 같은 기업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에요. 싶어서 저는 메타버스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도 사실 메타버스 많이 맞아요. 강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요. 하루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럼 내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알거든요. 중국 사람은 스마트폰 딱 켜고 거기에 웨이챗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하면 카카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웨이챗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먹고 자고 쓰고 공과금 내고 뭐 은행 예금하고 투자하고 보험 들고 뭐 내 생활의 모든 게 그 웨이챗 플랫폼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서비스는 사실 그 카카오페이도 후에 나왔잖아요. 중국은 2008년, 2010년 이미 시작했어요. 웨이챗페이 이런 것들. 중국 되게 빨리 가요. 그래서 공과금 뭐고 다 거기서 다 내요. 그리고 저도 자산 관리하잖아요. 저는 다 그거 하나 할래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번역해드리면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재무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은행, 증권, 보험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은행형, 증권형, 보험형, 그리고 혼합펀드, 혼합형 펀드, 뭐 주식형, 채권형 다 나누고 거기 매니지먼트, 펀드 매니저들이 그 사진하고 그 사람들 이력, 과거 성과 데이터로 쫙쫙쫙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제가 오늘 이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채권형 할 때다. 이러면 제가 채권형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쫙 펀드를 보죠. 그 다음에 쫙, 왜냐면 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들이 레코드를 다 보고 과거 데이터, 수익률 데이터 딱 다 보고 이래서 이 사람 하는 이 펀드에 들어가야 돼. 딱 그냥 바로 그냥 딱딱 이러면 쫙 들어가고 이렇게 패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환원하게 딱 누르면 딱 환원이 되고 이렇게 패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웨이챗 하나로 나의 먹고 자고 이동하고 관리하고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데이터는 웨이챗, 알리바바, 알리페이, 알리바바 이런 애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요. 이동하는 데이터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웨이챗에 들어가면 택시 부르는 게 있어요. 교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중국의 그 디디 추싱, 한국말 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있어요. 중국이 제일 큰 게 디디 추싱이에요. 그게 딱 누르면 디디 추싱 딱 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누르면 우리 똑같아요. 이제 올 때서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는 웨이챗이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온다잖아요. 그러면 웨이챗에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생각해봐요. 한국의 테슬라가 한국에 운전하는 사람 한 2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2천만 다 테슬라 거 쓴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이 테슬라 자동차 다 탄다고 생각해요. 테슬라 자동차가 대한민국에 곳곳 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 도로를 다 할 거며 대한민국 2천만 명의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고 어디 멈추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봐요.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자동차가 테슬라잖아요. 한국 지금 현대가 내놨지만 어제도 테슬라도 지금 전기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잖아요. 이 데이터를 미국 기업이 하나가 갖고 있어요.
그 앞으로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만약에 전쟁이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해.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교통이 테슬라 저기다 다 쓰는 바람에 모든 교통 도로 모든 게 데이터를 다 테슬라 갖고 있는데 그게 미국 기업이야. 그 데이터를 미국 국방부에 준다고 생각해봐요. 요소 다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저는 미래 지금 스마트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까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스마트폰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스마트카예요. 근데 이게 아직 자율주행 단계는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뭐 L3 단계까지는 왔는데 혼합형으로.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스마트카라는 게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는 게 뭐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어떤 사람 모자를 쓰고 근데 모자가 이게 스마트 모자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 안경. 그래서 요즘에 VR 안경 이렇게 뜨잖아요. 이 안경이 VR 안경 아직도 무거우니까 사람 잘 안 쓰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화웨이가 그런 지금 안경 만들어냈어요. 이 안경이 핸드폰 듣고 누르고 다 돼요. 안경 딱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딱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다 되거든요. 그냥 핸드폰 없어도 돼요. 우리 오늘 제가 스마트워치를 안 차는데 그거 하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스마트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산업이 변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1차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그러니까 넥스트 앱을 될 수 있는 영역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쪽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는 저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난리 났잖아요. 이게 너무 고평가되는데 좀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배터리가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문턱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아무나 자동차 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BP를 맞추려면 한 130만 대를 팔아야 되게 이게 한 100만 대 이상 팔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면 높았는데 엔진 기술 때문에 이게 전기 자동차 시대 가면서 누구나 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동차 누가 만들면 애플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빅테크 기업도 자동차를 만들겠대.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기 확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이제 교통 이동 기능이잖아요. 원래 자동차는 뭐죠? 교통 도구잖아요. 앞으로 교통 도구 기능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부가 기능이 돼버려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사실은 통화를 별로 안 하잖아요. 주요 기능이 SNS 기능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자동차는 부가 기능이 교통 이동 부가 기능이고 자동차가 안에서 그게 일하는 장소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워칭하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면서 그에 따라 또 산업 공급망이 자동차 산업과 쫙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터리 회수 산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망이 좋죠. 이제 이게 또 친환경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이 변해요. 산업의 체인이 변해버려. 근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사업한다?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거는. 근데 이럴 때부터 또 기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하는 사람은 이게 막 같이 뛸 때 1등하기 어려운데 남들이 머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안 뛴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변하면 어떻게 1등이 쉽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별 시대에 1등 되기는 쉽다. 나의 머리만 먼저 변해준다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이 나와야 된다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시간적도 필요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정도를 그래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해주는 말이 예.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미래는 언제든 내 현재의 변화로서 바꿀 수 있다라고 너무 좋은 말이다. 제 스스로 계속 그걸 맞아요. 되뇌이면서 정확해요.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하나라도 뭔가 변화하자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아, 네. 뭔가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변화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으로 변화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맞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맞아요. 조금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아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또 이제 네. 혹이라도 예. 아직 내가 변화를
특별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용기가 안 나거나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쉽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마지막으로 그런 네. 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두껍지만 여러분 그냥 서점에 안 사도 돼요. 딱 여기에 요것만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쓴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 나이가 사실 나이를 밝히면 좀 불리하긴 해요. 보통 여성들은 나이를 잘 안 밝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지면서 제 나이를 전 71년생인데 이게 사람이 나이 많으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 옛날에 모르던 도리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수많은 챕터가 있는데 가서 그냥 서점에 가서 서서 읽어도 돼요. 뭐가 있냐면 뒤늦게 깨달은 성공의 전제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한번 한마디로 네가 한마디로 네 인생을 통틀어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 삶의 본질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깊은 말이에요. 우리가 5% 시대, 3% 시대 이런 말 있죠. 3% 시대,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중국은 탕핑주의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만 뭐 어쨌든 뭐 다 포기하고 산다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를 안 하고 성공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의 공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빨리 인지할수록 내 인생이 성공에 가까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과 확 차이가 나요. 성공의 전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쓰게 된 게 여기 요 마포에 영국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교훈 이렇게.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뭐 다른 사람 존경해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쫙 1번부터 4번. 마지막 5번째가 이게 초등학교 교훈인데 마지막 5번째가 뭐가 있냐면 위험을 감수해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아 부모들은 뭐래요? 자기 자녀가 학교 갈 때 어떻게 말해요, 보통? 야, 위험하게 놀지 말라. 안전하게 해라. 야, 어디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고. 근데 영국 국제학교에서는 어린애들한테 위험을 감수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걸 제가 중국말로 황란 따우라고 하는데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하고 딱 제가 돌이켜보면서 딱 맞물리는 게 위험을 감수할 때만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잖아요. 100% 실패했어요. 근데 잠깐 성공한 적인데 그게 결국 나중에 다 실패로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대학을 운영한다라는 건 투자하고 운영한다 엄청난 리스크예요. 근데 저는 인생의 본질이 죽을 때까지 본질이 사람을 산다라는 게 한 인간이 산다. 삶을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삶을 산다. 이코 위험을 감수하는 삶. 근데 이 말이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 안 하실 분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도전하는 자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더 풀로 책 저술하신 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워낙 또 저의 기존의 삶의 또 가치관 방향에 되게 또 응원의 그리고 네. 또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저 스스로는 너무나 힐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얻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저와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씩 또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